제가 결혼을 한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여자였고, 보는 사람마다 곱게 잘 자란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면 조금은 어눌한 말투와 느린 반응을 눈치챌 수 있었죠. 그렇다고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을 부모도 말릴 형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자랐고 나름대로 자수성가라며 버티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이 강했죠. 처음 장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아버님은 두 손 꼭 잡고 우리 애만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예식장 예약은커녕 사진관에서 빌린 옷으로 남는 것도 없이 겨우 한 장 남긴 사진 한 장이 전부였고, 신혼여행은커녕 겨우 구한 월세방 하나에 냉장고도 없이 시작된 신혼이었죠. 그래도 서로만 있으면 좋다고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와이프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도시락 싸들고 저를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 매일 일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철야도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죠. 집에 돌아오면 눈도 못 뜨고 자고 있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만큼은 배골케 하지 말자는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저희의 삶은 늘 빠듯했고 하나씩 생기는 가전제품이 그렇게도 고맙고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가지면 안 돼?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와이프의 느릿한 반응과 정신적 상태를 생각하면 혹시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며 두 눈이 촉촉해진 아내를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 갖자.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나 진짜 잘 해볼게.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부모가 되는 여정은 짧지 않은 삶 속에서 가장 뜨겁고 절실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날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딸아이는 벽 한쪽에 웅크려 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갓난아기인 아들은 제품에 안겨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쪽지 하나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미안해. 난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쪽지는 단 3줄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1000번, 10,000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아이가 저 혼자 남았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도저히 눈물이 나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트레일러 일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낮엔 집에 데려다 놓고 주변 어르신에게 잠깐씩 맡기기도 하고 택배 돌리면서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 딸은 그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 말없이 잘 버텼습니다.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웃어주던 그 웃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병원도 바뀌고 진단도 더 구체화되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흔한 복지사나 보호센터도 딱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 집에 와보니 딸아이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천식과 발작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딸아이 옆에서 절대 잠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해도 불안해서 깨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수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말은 서툴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되었고, 아들도 전보다 눈을 잘 맞추고 저를 따라 웃는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둘 다 정상과는 멀지만 그 누구보다 저에겐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끔은 밤에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났던 것도,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그 누구 탓이라고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제 곁을 지키고 있고, 저도 병이 하나둘 생기면서 예전만큼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에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아빠 좋아 라고 말해줄 때 저는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 더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였습니다. 아내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제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말에 곧바로 달려갔죠. 낡은 병원 연간실 안, 흰 천에 덮인 그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한참을 그냥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끝이 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시신 인수 서류며 장례 준비며 정신없이 처리하면서도 머릿속 한켠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다. 이제 진짜다. 이건 더 이상 상실감이나 외로움 따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 둘마저도 몸이 성치 않은 녀석들이었으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캄캄한 동굴 안에 혼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월급은 대부분 병원비로 빠져나갔고 장호는 마이너스를 넘어 바닥을 쳤습니다. 아이들의 발작이 반복될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의료비 감당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새벽까지 간병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마음이 망가졌다는 걸 느낀 건. 너무 무기력해서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 묵은 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이 둘을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힌 채 담요로 감싸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연탄 한 장을 사서 가까운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닥에 눕히고 그 연탄을 난로에 넣어 피울까 말까.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끔찍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연탄을 결국 꺼냈습니다. 꺼낸 연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아이들을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걷다가 길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살리자. 내가 이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책임지자고 말이죠. 결국 저는 제 친누이를 찾아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릎 꿇고 매형에게 빌었습니다.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잠시나마 아이들을 누이에게 맡기고 저는 일에 다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나니 겨우 요양시설에 보낼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둘째인 아들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호흡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살이 되던 해 둘째는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울어서였는지 그땐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찢겨 나간 듯했죠. 그래도 딸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꼭 안아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슬퍼. 아빠 울지 마. 그 말에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딸아이는 기적처럼 별일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커주었습니다. 물론 무사하다는 말이 남들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어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큰 병치레 없이 숨 쉬고 밥 먹고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을 아꼈고 희망보다는 관리와 유지에 방점을 두었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고마웠습니다. 그 애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자식들 이야기할 때면 속이 좀 쓰렸습니다. 대학 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성 문제로 고민하고 사고도 좀 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 애도 사고라도 쳐줬으면 좋겠다. 무슨 고민이라도 어떤 말썽이라도 부려줬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정상적으로 반항하고 싸우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저 애는 단 한 번도 왜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철 지난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을 마주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늘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아빠인 건 알고 있을까? 아는 척을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해서 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친 날도 많았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자고 다짐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삶은 조금씩 견딜만해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고되했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났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그게 다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보느냐는 그 책임감 하나로 오늘도 일어나고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뜻밖에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심장이 설렐 일이 더는 없을 줄 알았던 그때였지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 관절 통증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릴 줄이야. 그 여자는 제가 자주 가던 식당에 새로 들어온 서빙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밝고 인사성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녀가 웃을 때면 괜히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웃음이 입보다 마음에서 먼저 번지는 느낌이랄까요. 평생 무거운 얼굴로 살던 제가 그녀 덕분에 조금씩 웃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괜히 말도 걸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오늘도 오셨어요. 아버님 하며 환하게 웃어주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식사 도중 참기름 냄새가 나서 울 뻔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후로 그녀를 자주 보러 갔습니다. 반찬이 맛있어서라는 핑계를 대며요.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곧장 뭔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치 죽은 듯 흘러가던 시간 속에 살아있는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천천히 제 삶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딱 그 선을 지키며 3개월쯤 지났습니다. 서로 눈인사하고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다가 문득 혹시 남편은 계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얼굴에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사람과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앞섰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덤덤한 척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드실래요? 말이 끝나자마자 속으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성급했나, 불편하게 들렸을까, 혼자 오해했나 싶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요? 손님이랑 밥 먹는 건 처음인데 재미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받고 혼자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기뻐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1톤 트럭이었거든요. 아무리 밥 한번 먹자고 나서는 데이트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중고 중형차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크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 차처럼 보이게 손도 보고 안에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데이트 한번 하자고 차를 바꾼다는 게 어찌 보면 철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게 감사했고 그 감정이 잘 이어지길 바랐거든요. 첫 데이트 날 그녀가 차를 보자마자 어머 새 차야? 돈 많나 보다 하면서 웃더군요. 뺨이 좀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난 그런 거엔 관심 없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부끄러운 나이가 되었는데 그걸 가볍게 웃어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 정말 강한 여성이더군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답니다. 이혼한 후에 자식들 다 장성시켰고 지금은 그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도 전업이 아니라 그냥 용돈벌이 삼아 나온 거래요. 애 키울 때는 정말 남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요즘 들어서야 사람이 그리워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등 긁어줄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요.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첫 데이트가 지나고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늘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고른 셔츠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입으면 좀 덜 아저씨 같을걸요? 하면서요. 신발도 하나 사주고 생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소소한 관심을 주는데
처음엔 어색하면서도 참 따뜻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챙김이라는 감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벽 같은 게 무너졌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밤중에 전화해서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나 사실 당신이랑 있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난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한테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줄 몰랐거든요. 말끝이 흐려졌는데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그래요. 그 말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고맙네요. 그날 이후 우린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인이라는 말이 어색한 나이였지만 마음은 분명 사랑이라는 단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낼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조용한 길을 걷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내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좀 있어서 이젠 누가 옆에 있는 것도 낯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물어는 봐야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산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아이들도 한번 뵙죠. 나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 그분의 아들과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꽤 긴장이 되더군요. 나이 먹고 처음 만나는 예비 자식들이라는 건 말이 좀 우습지만 솔직히 나로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엄마를 닮아 그런지 시원시원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어색했지만 곧 웃으면서 이야기꽃이 피었고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연히 궁금하겠죠. 엄마랑 살겠다며 나타난 남자의 경제력, 인품, 병력까지. 그중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바라는 것 없습니다. 돈도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엄마만 고생 안 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제가 그건 자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기에 더 떳떳했습니다. 그분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정말 복이 많네 하고 중얼이더군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 속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말을 꺼냈어야 했는데 이 사람 앞에선 그냥 한 남자로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냈다면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내 처지를 감추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내 고단한 인생이 또 하나의 짐이 되어 이 관계를 무너뜨릴까봐 망설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함께 살기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 말인즉슨 서로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나에게는 몸이 불편한 딸이 하나 있어요. 성인이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이 내겐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더 이었죠. 병원비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은 넘게 나가요. 내가 늙어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아이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껏 그 얘기를 안 한 건 당신 앞에서 초라한 남자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그 아이
나중에 나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런 위로나 조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냐고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가가 뻐근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내 인생에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찝찝함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슬슬 같이 살 집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마냥 설레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마음 한편이 자꾸 불편하게 조여오는 겁니다.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짊어지고 넘어가려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집 구조를 보며 이 방은 손님방으로 쓰면 좋겠다. 여기는 옷방으로 써도 되겠다며 꿈에 부푼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내가 아직 솔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게 양심에 턱 걸렸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할 거라면 내 삶의 전부를 보여줘야 한다. 내 아픔이든 상처든 책임이든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딸아이 존재를 계속 숨긴 채 마치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간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딸아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미안함도 컸고 또 이상하게도 그녀를 떠올리며 자꾸 딸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낱 책임감으로 병실을 드나들던 시간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복도 공기에 다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제 모습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버님. 그런데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당초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 뭘 축하하신다는 건지 하고 되묻자 간호사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 결혼하신다고 하셔서요. 사모님이 요 며칠 계속 병실에 오셔서 따님 손도 잡아주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간병인처럼 정성껏 돌보시길래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랄까요. 숨겨둔 비밀이 그렇게 불쑥 제 앞에 턱하고 드러나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알고 여길 온 거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딸아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제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입꼬리를 조용히 올린 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아이가 다 듣고 있다는 듯 정성껏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동네 작잖아요. 당신이랑 제가 만나는 거 아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물으시길래 혹시 그 사람 딸 이야기 들었냐 하시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엔 놀랐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싶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걸 알고도 병원에 그 아이가 당신 딸이잖아요.
그럼 제게도 중요한 가족이 되는 거죠. 미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눈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 아이를 짐이라고 여긴 건 아닐까. 그녀 앞에 내 모든 것을 보여주기조차 두려워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난 처음엔 그 아이 얘기 꺼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등을 돌릴까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와 살아온 시간이 곧 당신이에요. 그걸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마워요. 그날 이후 난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였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비난도 없이 단 한 줄의 불편한 기색도 없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가 제 딸 손을 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겁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용기 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그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면 반대하지 않겠어요? 딸아이가 있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픈 것도. 그녀는 단호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에요. 그 애들 다 키워놨어요. 공부시킬 만큼 시켰고, 시집장가 보낼 만큼 보냈고, 이제는 나 하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그 애들한테 짐이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걸로 된 거죠. 누가 뭐라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고 위로가 되던지요. 이제서야 진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구나. 이제서야 진짜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라 생각하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꼭 참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 부끄러움. 그 모든 감정들이 무너지고 저는 조용히 그녀 앞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제 삶에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덜 외로울 수 있겠구나.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라도 함께 걸어갈 따뜻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용히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따뜻하다는 걸,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웃을 일 없던 인생에 다시 누군가를 위해 웃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혼자 아니니까 딸아이 집에 데려와서 같이 키우는 건 어때요? 내가 함께 도울 수 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던지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딸을 곁에 두고 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무력함. 그 모든 감정이 밀려오면 속이 터질 것만 같거든요.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 그냥 지금처럼 병원에 두는 게
애한테도 나한테도 더 나은 선택 같아. 제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묵묵히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만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아내가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딸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간호사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오늘은 애가 웃더라. 비눗방울 놀이를 했거든. 그녀가 그런 말을 해줄 때면 마음 한쪽이 놓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했습니다. 친부인 제가 해주지 못한 걸 대신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건 참 복잡한 감정이더군요. 사실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저 애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홀로 남기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아이가 먼저 떠나줘야 내 마음도 편히 갈 수 있겠다는 그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새벽이면 그녀가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낮이면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밤이면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소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는 이 삶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전부였던 제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온기, 단 한 사람의 진심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나이 50을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지옥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그때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또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납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볼 날이 남아 있다면 그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